이 온라인은 결국은 중소벤처업계의 블루오션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박 장관님은 프로토콜 경제를 번역을 한다면 뭘로 하실 거예요?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 이것은 플랫폼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단점, 너무 집중되는 거, 지휘자만 잘 나가는 거, 또 탈독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도 공평하게, 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박영선 장관님 나왔습니다. 경제부 기자, 또 사선의 국회의원,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시죠. 정부 여당의 대표적 경제 전문가로 꼽히고 있는 박영선 장관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 3월 달이었습니다. 유튜브에서 참 이상한 나라라는 영상이 화제였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위기 극복 DNA에 대한 것이었는데 경제에서도 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3, 4분기 창업 동향 좀 발표도 하고 그러셨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창업이 크게 늘었다면서요? 그 내용과 의미를 좀 짚어주세요. 네,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 3분기 창업 기업이 34만 3천 개로 예. 지난 3분기 대비해서 13.3%나 늘었어요. 근데 이 창업은 2분기에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는 이제 부동산 임대업 쪽이 많이 늘었고 그래도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근데 이번 3분기의 특징은 기술 창업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기술 창업. 네, 그래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 또 오랜 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60세 이상의 창업이 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비대면 디지털 경제 트렌드를 반영한 그런 창업이 늘어서 정보통신업 분야, 그러니까 그 전자상거래 분야의 창업이 네. 늘었고요. 또 제조업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이 기술 창업은 물론 작년에도 증가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증가폭이 더 크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 예. 올 한 해 이제 2020년의 가장 큰 특징은요. 혁신 중소벤처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과거에는 수출하면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중소기업부터 무너졌는데 올 한 해 수출은 중소벤처 쪽이 오히려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 온라인 분야 거의 한 뭐 150% 이상. 코로나19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분야에서 왜 이렇게 그 중소벤처기업들이 잘 나가나 하고 분석을 해봤더니요. 예. 이 온라인 판매라는 것은 덩치가 크고 값이 비싼 것은 잘 안 팔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합리적이고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 이런 것들이 잘 팔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온라인은 결국은 중소벤처업계의 블루오션이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확실하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책을 세웠습니다. 그 네. 포털 사이트 이런 데 보면 배너 광고 보면은 아주 신박한 아이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예. 지금 말씀하신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거 그럼요. 아니겠어요? 네. 그 최근에 뭐 화두가 지금 서서히 되고 있는데 프로토콜 경제. 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프로토콜이 뭔가 사전적 의미는 뭐 규약, 규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이게 그동안 우리가 다양한 경제 개념을 들어왔는데 프로토콜 경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 뭐 저 프로콜리 먹는 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말입니다, 박 장관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뭐 공생 이런 거 어때요? 좋죠. 공생경제. 공생경제. 그런데 이제 공생이라는 단어가 너무 포괄적으로 쓰이니까 그러면 박 장관님은 프로토콜 경제를 번역을 한다면 뭘로 하실 거예요? 저는 더불어 잘 사는 오늘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더불어 잘 사는 자본주의. 길다. 더불어 경제? 네,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 예.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 프로토콜 경제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플랫폼 경제라는 말은 익숙하게 이제 잘 그렇죠. 아시죠. 예. 네, 처음에는 이 말도 어렵다고 사람들이 많이 네. 그랬죠. 근데 이제 플랫폼이라는 것이 마치 기차역처럼 모든 사람이 모여서 거기 같이 모여가지고 뭔가를 이제 같이 다 도모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너무나 집중화 현상이 일어나고 독점화 현상이 일어나고 지휘자만 잘 나가고 연주자는 그만큼의 기여한 만큼의 잠깐만요. 혜택을 못 받고. 죄송한데. 네, 이것은 플랫폼 경제가 보여주고 있는 그 단점, 너무 집중되는 거, 지휘자만 잘 나가는 거, 또 탈독점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자도 공평하게, 네. 공정하게 나눌 수 있다.
플랫폼 경제 뭐 사례를 좀 들어주시면 어떤 유형들이 있죠? 이제 플랫폼 경제는 요즘 이제 그 ICT 업계들이 뭐 하는 뭐 예를 들면 페북이라든가 뭐 온갖 그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플랫폼. 페이스북 또 뭐 아니면 뭐 무신사. 우리 무신사에서 뭐 물건들 많이 사시죠. 이게 다 이제 플랫폼에 모여서 하는 거. 무신사도 플랫폼입니까? 그렇죠. 플랫폼 온라인 판매점. 저도 얼마 전에 제가 들었는데 김지민 변호사님 너무 소외되신 것 같아요. 한쪽에 무신사 뭔지 아세요? 저 옷집인 줄 알았어요. 신발을 사랑하는 뭐 그거라면서요? 그죠, 무조건. 네네네네. 옷집인 줄 알고 있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 무신사를 그 창업한 그분이 신발을 너무 좋아해서 무조건 신발을 사랑하는. 하여튼 또 무신사도 그렇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 플랫폼이요. 신발만 파는 것이 아니고 온갖 것을 다 팝니다. 많이 팝니다. 근데 이 플랫폼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 유명한 리벅 뭐 이런 외국 브랜드도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벅이요? 리벅이라고 왜 옛날에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네. 이런 어떤 외국 브랜드까지 지금 다 모여갖고 무신사에 들어가면 거기가 플랫폼이 됐군요. 플랫폼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플랫폼 경제가 이런 장점도 있지만 한꺼번에 뭔가를 원샷에 해결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플랫폼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이득이 골고루 돌아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배민과 같은 문제요. 네. 이게 그렇죠. 배달 앱도 거기도 플랫폼 경제죠. 플랫폼이죠.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요. 또 소상공인들이 그 배민을 많이 이용하는데 소상공인들에게도 실질적으로 그 이익이 많이 돌아가지 않고 결국 배민은 그 배민 주식을 갖고 있는 대주주들한테 이익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휘자만 잘 나간다는. 지휘자만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프로토콜 경제로 한번 공존을 시켜보자 이것인데 프로토콜 경제는 블록체인 기술이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장부의 원장을 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장부의 원장을 들고 뭐가 얼마나 팔렸는지 그다음에 뭐 누가 뭘 어떻게 가져갔는지 서로 다 공평하게 볼 수 있고 공정하게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따라서 프로토콜 서로 규약을 정해서 그 규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는 이렇게 하자. 이제 이런 어떤 약속을 하는 경제. 이것을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부분이 그렇게 안 하고 있고요. 현재 이것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있습니다. 시도를 하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이익을 나눌 때 그럼 이익을 어떤 것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냐. 여기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코인 발행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되면 여기서부터 어렵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화폐는 그 지급 결제가 한국은행을 통해서 한국은행에서만 돈을 만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모든 돈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앙 집중화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화폐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한국은행을 통과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지역 경제에 지역 화폐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에서는 이것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기득권을 갖고 있는 금융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서 일단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을 갖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반대를 해왔는데 이것이 물꼬가 터졌습니다. 네. 어저께 그저께 미국의 SEC, 그러니까 증권거래위원회가 우버 예를 들어서 우버와 같은 기술 플랫폼 경제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 현금이 아닌 지분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 1년에 15%까지 이것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시범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곧 그렇게 디지털로 통용되는 자산의 가치를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최근에 이제 OECD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의 중앙은행 발행분과 관련된 부분을 심층 토의를 했는데 세계 국가의 80%가 중앙은행에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디지털 화폐의 어떤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화폐의 발행은 이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그런 물꼬가 터졌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이 되고 이것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허락이 되면 프로토콜 경제가 상당히 꽃필 것으로 그렇게 네.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뭐 배민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그 공유 경제 같이 생존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되기 위해서 그 플랫폼 배달의 민족 플랫폼을 어떻게 프로토콜 경제로 만들 수가 있을지요? 김봉진 의장하고요. 이런 프로토콜 경제를 지향하고 있는 젊은 스타트업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김봉진 의장이 쭉 설명을 들어보더니 이거 한번 저희가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배달의 민족의 플랫폼에 들어오는 모든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소상공인들에게 배민에서 어느 정도의 프로토콜, 서로의 규약을 정해서 배민이 그 갖고 있는 이익의 몇 퍼센트를 조금씩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수수료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의 일부를 다시 환원받는 거니까요. 네. 보상 효과로.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노동조합하고 경영자 간에 노사 협상하듯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모임 자체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오.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토콜 경제를 시작한 스타트업들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네. 이 기업들이 대부분 해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이 회사를 돌리다 보면 여러 가지 규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이스루라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이 동영상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최일구의 정말도 보이스루의 유튜브로 해서 이제 만약에 이것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것을 좀 보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번역을 해서 자막을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보이스루라는 회사는 실질적으로 번역가는 단 한 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번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영상이 올라가면 순식간에 번역을 시작합니다. 번역을 시작해서 AI가 그중에서 가장 잘된 번역을 골라서 채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이스루가 그것을 채택해서 번역을 올려요. 그런데 보통 1분당 한 6,000원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근데 첫째, 그렇게 운영을 하니까 번역비가 엄청 싸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굉장히 빨리 속도감 있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번역가들이 다 달라들어서 자기네 나라 말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만약에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도 거기에 따른 규약에 의해서 그 보상과 배상에 대한 것을 지불을 하는 이제 이런 이제 계약을 하고 진행되는 그 스타트업인데요. 지금 들어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그러면 이 회사는 그럼 어떻게 해서 그 번역료를 지급하냐? 바로 디지털 토큰으로 지급을 하는 것입니다. 네, 디지털 토큰. 네, 네. 네. 그래 그걸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받으면 이제 토큰을 받았어요. 토큰을 받았으면 그 토큰을 받아서 각자 그 토큰이 통용되는 곳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지역 상품권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지역 상품권이 그 지역 상품권을 받는 상점에서 통용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통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국민은행에서 가장 빠르게 이 디지털 수탁 자산을 수탁하는 것을 인정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이 프로토콜 경제는 시작이 된 것이죠. 네, 지금 네. 글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갈고요. 네. 여기 사상 최초 시청자께서 박영선 장관님 블록체인 공부 많이 했네 놀랍다. 네. 진짜 많이 공부 많이 하신 것 네, 같아요. 저도 공부 좀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방향은 맞고 왜냐하면 이제 독점의 폐해를 줄여야 되니까 그리고 포용적 상생적 경제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의 역할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좋은 질문하셨네요. 예. 정부는 이런 어떤 프로토콜 경제를 추구하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고 저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규제를 지금 완화한다. 이제 부산에 블록체인 규제자유 특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부산의 규제자유
특구에서 먼저 좀 시범 운영을 하고 예를 들면 부산은행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든가 이제 이런 어떤 노력이 계속된다면 저는 한국에서도 이것이 곧 가능해질 것으로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며칠 전에 기사 보니까 왜 어디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구글한테 왜 그렇죠. 30%를 줘야 되느냐.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구글이 자기네가 그 구글을 이용해서 앱을 활용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30%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이 과연 그 30%라는 수수료를 받아갈 자격이 있느냐? 이거 따질 수 있죠. 근데 프로토콜 경제가 되면 그걸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의 활용도와 구글의 플랫폼의 활용도를 서로 규약을 정해서 수수료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에 근데 구글이 그걸 못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이 프로토콜 경제가 더 확대되면 구글의 사세가 줄어들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가면은 얼마든지 수수료를 낮춰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블록체인 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세상에 출현했을 때 무료로 문자를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원래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15원이라는 문자 그 비용이 들었어요. 이 블록체인 경제는 토큰과 토큰을 보내고 하는데 무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은행의 수수료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은행의 수수료를 제로로 만들 수 있는 경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엔 소상공인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은행 수수료만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모으면 은행들 입장에서. 그럼요. 네네. 뭐 송금해도 뭐 500원씩 나가야 되고. 자,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나 네. 소상공인 임대료 갈등 문제. 네. 이런 것도 저 프로토콜 경제로 풀수 있습니다. 풀 수 있다고 네. 하셨는데 어떤 해법이에요, 그거는? 그 택배 노동자한테도 그 프로토콜 경제에 들어와 있는 그 기여도에 대해서 서로 규약을 맺어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런 할 때는 이런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또 택배 노동자가 예를 들면 하루에 뭐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건 사실 좀 너무 무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택배 노동자가 몇 시간 그 사람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프로토콜 경제가 되면 이게 모든 것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일을 안 할 수 있겠죠. 네, 이건 너무 힘들다.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요, 특히 이제 부동산 임대료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그 임대인이 건물에 들어갔는데 그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건물주가 배가 아파서 자꾸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럼 네. 결국은 그 임대인은 그 건물을 떠나야 돼요. 근데 프로토콜 경제에서는 그런 것도 그 건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그 임대인이 그만큼 거기 가서 뭔가 노력을 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 건물이 팔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임대인의 그 기여분 이런 것들을 임차인. 임차인의 기여분 그런 것들을 그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죠. 아, 네. 그렇군요. 네. 더불어 살자님께서 완전 똑순이 박 장관님. 야, 진짜 작년에 1년 전에 12월 달에 그때 최일구의 정말 녹화할 때 그 밖에서 왜 녹화한 적 있잖아요. 우리가 신촌 노타리에서. 신촌 크리스마스 마켓. 예, 네, 크리스마스. 네. 그때 1년 만에 또 뵙는 건데 진짜 네. 똑순이 더 되신 것 같아. 네, 김지희 변호사님. 아니 방금 그 임차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 설명 워낙 잘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이런 기업을 갖고 있는 아까 구글이나 다른 배민이나 뭐 쿠팡과 같은 뭐 이런 그 기업하고는 다른 입장이어서 만약에 그 건물이 팔린다고 했을 때 임차인의 기여도를 계산해서 이제 뭐 나눌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강제는 못하죠. 그러나 이제 예를 들면 그러한 형태의 그 프로토콜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임대 제도가 어느 한 곳에서라도 실현이 된다면 그러면 저는 좀 더 그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마음 놓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자기 가게를. 그리고 자기 가게가 이렇게 이사 다니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 임차인으로서의 뭐
인테리어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뭐 건물주하고도 서로 상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좀 서로 이건 이제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규약이니까요.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규약이니까요. 거기서 많은 장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네. 이제 그런 그 어떻게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알고리즘을 짜느냐의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해결해 드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이제 빨리 성장하고 있는 분야고 채굴 기업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한 3개 정도 기업들이 이미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상장이 되어 있고 앞으로 그 자산으로서 운영하는 회사들 그리고 STO 그러니까 하나의 증권으로 다루는 회사들이 네. 이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또 다른 그 주목해야 될 걸 말씀을 좀 같이 드리고 싶은데요. 자, 20세기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회사들과 21세기의 위대한 기업으로 칭송받았던 회사들의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은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가 전부 다 유료였어요. 근데 21세기에 들어와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직접적으로는 다 무료입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애플, 알리바바 다 마찬가지죠. 자, 무슨 얘기냐? 21세기에 세계 판도를 바꿨던 회사들의 제공하는 그 비즈니스 모델은 무료로 많은 사람들을 모았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 그 회사에게 내가 거기 로그인해서 많이 뛰어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내가 흘려보냈던 그 데이터가 이렇게 높은 가치가 있는지 고객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아성을 다시 무너뜨리기 위한 21세기 중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이스라엘의 스타트업들, 그리고 유럽의 베를린의 스타트업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료가 아니라 그 다음 단계입니다. 네. 가상화폐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 플랫폼을 많이 이용해서 흔적을 많이 남겨준 고객에게 페이버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이 가상화폐는 뭐냐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회사라는 것은 회사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같이 투자를 해줄 사람에게 배당이나 이익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이 구성되는데 지금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구성한 데는 투자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고객이 여기서 계속 뛰어놀게 만들어야 우리가 존립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허비한 사람에게 코인을 새로 발행해서 그걸로 주고 회사가 이익이 생기면 그 코인으로 직접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뭔가 환전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